家族関係社会支出は2020年度の段階でこれ GDP 比 2% を実現しています。そしてそれをさらに倍増しよう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いるわけです。 지난 2월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공언한 이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가족관계 사회 지출을 2배 늘리겠다는 발언은 기시다 총리가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건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에 예산을 얼마나 쏟아부을 것인지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3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겠다라면서 저출산 예산을 2배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기시다 총리는 정확히 어떤 예산을 2배 늘릴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월 15일 국회에서 처음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가족관계 사회 지출을 말하며 이를 2배 늘릴 것이라고 기준을 공개한 겁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가족관계 사회 지출 예산은 10조 7,536억 엔, 국내 총생산의 2.01%였습니다. 이를 2배 늘리면 저출산 대책에 20조엔을 쏟아붓겠다는 뜻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670조 원의 연간 예산 가운데 40조 원을 저출산 대책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5배에 달하는 예산을 출산율 방어에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기시다 총리의 공언대로라면 일본은 새로 10조엔의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올해 예산 114조엔 가운데 사회보장비, 국채원리금 상환비, 지자체 지원금 등 3대 고정비에만 75%를 쓰는 나라입니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이라고 해도 이처럼 고정비의 예산이 묶여있다 보니 맘 먹고 쓸 돈은 항상 부족한 나라입니다. 방위비 예산을 연간 5조엔 늘리기 위해서 담배세를 올리려 했다가 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일단 재원 마련 방안은 뒤로 미룬 게 일본입니다. 예산의 10%에 달하는 10조엔이 총리의 말 한마디에 솟아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결국 총리 관저 부대변인격인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장관이 다음 날인 2월 16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비가 앞으로 GDP 대비 2%로 늘어나는데 가족관계 사회 지출은 이미 2012년도 1.1%에서 2020년도 2%를 달성했다라는 이 소개를 하려는 목적이었다. 2배로 늘리려는 저출산 대책의 베이스 기준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저출산 예산을 2배 늘리기는 하는데 그 기준이 가족관계 사회 지출은 아니다 라면서 전날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번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뭘 2배 늘리겠다는 건지 새로운 기준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대책을 비교한 지난주 도쿄 나우에서 저는 30년 넘게 저출산과 싸워온 나라답게 일본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은 평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 저출산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절반을 겨우 넘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라고는 해도 지난 30년 동안 해온 대책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많고요. 차원을 달리하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점수를 잃는 요인입니다. 기대가 높지 않은 또 하나의 큰 원인은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면 그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검증이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뭘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인지조차 명확하게 밝히질 못하니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도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라면서 야당과 전문가, 언론으로부터 매일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각에서 보자면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시나리오별로 재원이 분석돼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연간 40조 원의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에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시나리오별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그리고 그 경우 일본 국민은
경우에는 각각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까지 분석이 돼 있습니다. 정부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언론이 앞서서 이미 정밀 분석을 마쳤습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정책을 통해 일본 정부가 2배로 늘리려는 예산의 후보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총리가 언급한 가족관계 사회지출, 저출산 대책 관계 예산, 어린이 가정청 관련 예산, 이 3가지가 그것입니다. 가족관계 사회지출은 OECD의 기준에 따라 반영한 예산입니다. 육아수당과 육아휴직 보조금, 각종 사회보험 등과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쓰는 예산을 모두 합한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 발 빼긴 했지만 국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에게 저출산 대책의 강도를 가장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20년 기준 일본에서 가족관계 사회지출은 10조 7,536억 엔이었습니다. 저출산 대책 관계 예산은 일본 정부가 5년마다 만드는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에 포함되는 이 대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육아휴직 보조금과 고교생 수학여행 지원금 등 모든 정부 부처의 관련 예산을 합한 숫자입니다. 2022년 예산은 6조 1천억 엔이었습니다. 2013년 3조 3천억 엔에서 9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린이 가정청 예산은 지난 4월 1일 출범한 어린이 가정청의 연간 예산을 말합니다. 유아 교육과 보육의 무상화, 육아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올해 예산은 4조 8천억 엔입니다. 어느 쪽이든 2배로 늘리려면 적어도 4조 8천억 엔, 많게는 10조 7,536억 엔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4가지입니다. 기업의 분담금을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사회보험료를 인상하는 겁니다. 일본도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기업의 팔을 비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지금도 어린이 육아 객출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원급여의 0.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내게 합니다. 이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빚을 내는 것 역시 일본 정부의 오랜 습관이죠. 부족한 금액만큼 국채를 발행하기만 하면 되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60%로 G7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최악이라는 점, 일본의 금리가 점차 올라가면 국채 원리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종종 무시됩니다. 증세는 이 소비세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소비세를 2014년 4월 5%에서 8%로 2019년 9월 8%에서 10%로 2차례 올렸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으로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부족분을 메운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사회보장비니까 명분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소비세를 올릴 때마다 경기가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아베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조차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에서 회복될 기미를 보일 때마다 소비세를 인상해서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사회보험료를 올리는 겁니다. 세금을 늘리는 것보다 국민들의 반발이 훨씬 적습니다. 사회보험료는 그냥 월급에서 떼기 때문입니다. 명분도 충분합니다. 출산율이 올라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 사회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피보험자, 즉 사회보험료를 내는 사람에게도 이득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답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미 소비세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채 발행도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이 재정을 악화시킨다 라면서 즉각 부인했습니다. 남은 건 기업의 분담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올리는 겁니다. 일본의 사회보험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분담합니다. 결국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늘려야 할까요? 이에 대한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육아수당을 대폭 늘리는 부담이 역시 가장 큽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육아수당을 주는데 1,500억 엔,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연령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3년 늘리는데 4천억 엔이 들 전망입니다. 둘째에겐 월 3만 엔, 셋째 이후로는 월 6만 엔을 주는 다자녀 가구 육아수당을 실현시키는 데는 2조 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의 담당 아동수를 낮추는데 3천억 엔, 급식비를 무료화하는데 4,600억 엔이 필요하고, 육아휴직,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100% 보조하는데 최대 1조 엔이 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모두 실현시키려면 최대 8조 엔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요미우리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이만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일본인들은 얼마씩을 분담해야 할까요? 육아수당 인상, 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2조 엔만 늘리려 해도 1인당 연간 사회보험료를 2만 1,000엔씩 더 걷어야 합니다. 기업이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빼면은 일본인 1인당 연간 1,500엔,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4대 보험 가운데 의료보험
보험을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일본인 1인당 의료보험료가 연평균 22만 7천엔이니까 5% 정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예산을 5조엔 더 늘리려면 1인당 의료보험료는 1년에 26,500엔 증가합니다. 8조엔을 전부 마련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일본인 한 사람당 42,000엔, 1년에 약 42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업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현재는 사원급여의 0.36%를 어린이 육아 분담금으로 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예산이 2조엔 더 필요하다면 분담금 부담률이 1.3%로 현재 3.6배 늘어납니다. 5조엔을 더 모으려면요 2.7%로 지금보다 7.5배 늘어납니다. 수조엔이 필요한 저출산 대책 예산을 사회보험료나 기업 분담금 등 한 가지 수단만으로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겁니다. 이 때문에 사회보험료와 기업 분담금을 동시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어느 쪽이든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육아세대 부담을 줄여서 출산율을 높인다는 저출산 대책이 거꾸로 육아세대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사회보험료를 주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현역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일본인의 4대 보험료율은 18.7%에 달합니다. 소득의 거의 5분의 1을 사회보험료로 내는 셈입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한 1990년만 해도 10.6%이던 일본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30여 년 새 2배가량 뛰었습니다. 오늘날 부담률은 G7 국가 가운데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저축에서 투자로 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외국인 투자자와 일본 개미 투자자들을 주식시장으로 적극 끌어들이려는 일본의 정책과도 모순됩니다.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계속 높이라면서 분담금 같이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의 과정은 한국도 배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초안을 발표하기 2주 전인 3월 17일 어린이 정책을 테마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리가 이렇게 개별 정책을 테마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이대로라면 일본은 사회보장제도와 지역사회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 6, 7년이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라스트 찬스입니다. 라면서 일본 국민들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육아수당을 늘리려면 얼마, 육아휴직 보조금을 올리려면 얼마 하는 식으로 정책별로 필요한 예산, 그리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그 경우 국민 한 사람이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지까지를 산출해서 총리가 직접 설득하는 작업이 지난 3개월 사이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근거가 불투명하다라면서 연일 전문가와 언론의 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게 민주주의 아닐까요?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현우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